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발견. 자, 여기서 어떤 입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거 순서대로 봅시다. 첫 번째, 톰슨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 기체 방전관이라고 있어. 방전관은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고전압을 걸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보는 거야. 전기적인 성질을 보는데 고전압을 가한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고에너지를 쏜다 이거지, 그치? 고에너지를 쏘는 거야. 자, 기체 방전관이 이렇게 있으면 고전압을 쏘니까 이쪽에 뭐 양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고전압을 쏠 거니까. 고전압을 쏠 때 그냥 단순하게 나타내서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극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본다라고 해봐. 여기에서 기체에다가 고전압을 쫙 걸어서 주게 되면은 우리 뭐 이미 다 배워서 알겠지만 그 전자라는 애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흡수를 해버리지. 그러면서 뭐 들뜬 상태로 가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실험을 했더니 그전에는 그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얘가 이렇게 고전압을 걸었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방출되는 어떤 입자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거다? 음극선. 그래서 이 녀석의 실험 결과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입자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흐름이라고 합시다. 흐름이 발견됐는데 얘는 직진을 하더라.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일자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일자로 쭉. 근데 그거를 진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요 음극선이라고 하는 애가 진행하는 경로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하니까 그 뒤쪽으로 장애물 뒤로 그림자가 생기더라. 요걸 확인해서 진짜로 완전 그냥 노빠꾸 직진만 하는 애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녀석이 어쨌든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정기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진행하는 경로에다가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 이거를 걸어줬더니 전기장은 그냥 뭐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냥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설치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 자기장은 뭐야? 그냥 이쪽에다 N극, S극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전기장을 설치했을 때는 플러스 전기장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얘가 꺾여서 진행하고,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그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꺾여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전자기장에 의해서 진행 경로가 휘지 않을 건데 직진한다는 거 알아냈으니까. 근데 얘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플러스 전기장 방향으로 휘고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그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휘더라. 우리 뭐 있잖아,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집어보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전하를 띤 애다. 근데 무슨 전하를 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요 진행 경로에다가 다른 장애물을 둔 거야. 뭐 예를 들면 바람개비와 같은 거.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얘가 회전을 한다. 이 회전을 한다라는 거는 이 물체에 운동량이 있다라는 거고, 그 운동량이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 질량을 갖는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완전 직진, 노받고 직진하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입자를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애가 모든 물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전자라고 하는 애가 그냥 내가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톡 하고 튀어나오니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는 그냥 듬성듬성 원자라고 하는 알맹이에 듬성듬성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근데 그 전에 1806년쯤 될 거야.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면 그 원자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전기적인 중성을 띄어야 되고 굉장히 단단한 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단단한 구가 있는데 그 단단한 구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거기에 전자라는 알맹이가 톡톡톡 박혀 있어서 고전압을 가해주면 그 박혀있던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건포도 푸딩 모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랬나봐, 푸딩이 이렇게 생겼나봐.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구에 뭐가 마이너스의 전자가 박혀있는 구조. 그래서 고전압을 걸어주면 그 고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 입자를 전자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음극선의 성질들 잘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다가 물체를 두면은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두면은 그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음극선이 휘어지고 전기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치했을 때는 플러스 전기장 방향으로 휘어간다. 그를 통해서 전하를 띠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자핵의 발견. 원자핵의 발견이야. 전자의 발견. 미쳤지. 두 번째 원자핵의 발견.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언제 튀어나오냐면 핵 붕괴가 될 때, 핵 분열을 일으킬 때 방출이 되는 애야. 그때 당시에는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입자이다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 플러스 입자의 알맹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원자가 핵분열할 때 나오는 거니까 얘도 뭐 원자의 일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이게 헬륨의 2 플러스 전자가 아예 없는 헬륨의 원자핵이었던 건데 어쨌든 이거를 쏴버린 거야. 이거를 어디다가 쏘았냐면 금박에다가 쏘았어. 금박에다 쏘았다는 건 뭘 보고자 함이냐면 얘네들을 거의 원자 한 격에 가깝게 엄청나게 얇게 제작을 했을 때 그 원자를 통과할 것인지 뭐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지나가는 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내지는 얘네들의 모습이 어떻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충돌을 시켜보는 거야. 그리고 충돌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 알파 입자를 쏘아주는 알파 입자 방출기야. 여기에는 납덩어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알파 입자가 쑥 나와. 이렇게 여기서 알파 입자가 이렇게 나와. 얘를 가지고 엄청나게 얇게 제작한 금박에다 쏘는 거야. 금박에다가 여기다가 금박 AU. 금이 연성이 제일 좋아서 엄청나게 얇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쏘는 거야. 이 쏘았을 때 이 알파 입자의 흐름을 먼저 일단은 예상을 해봤어. 이 사람이 예상을. 자, 그럼 이 예상한 거는 뭘 기준으로 예상했겠어? 그 전에 발표된 저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이러한 형태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이러한 형태로 원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 예상. 그냥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버리고 그냥 통과를 해버리고 일부가 아주 조금 휘겠다.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저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발표된 저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은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질하게 플러스가 퍼져 있고 거기에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높은 편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요 녀석이 지나가더라도 작용하는 전기력이 약할 거잖아. 전하 밀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대부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휙 조금 이어가고 대부분 그냥 다 통과하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니? 하고 예상을 했던 거지. 근데 실험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어느 곳으로 튈지 궁금하니까 요 뒤에다가 쭉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 형광 스크린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너무 대충 봐줘요. 뭐 좀 이상하긴 한데 형광 스크린이 이쁘게 그리려면 그릴 수 있지. 제대로 다 그리려면 그릴 수 있지. 왜 못 그려? 못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해줘요. 뭐 그거 있잖아. 했어. 결과. 총. 이렇게 된 거지. 결과. 자, 그래서 보세요. 러더퍼드는 매우 얇은 금박에다가 빠른 속력으로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고 알파 입자의 경로 변화를 관찰했는데 금속의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됐어? 결과 1. 대부분 통과. 그럼 이걸 보고 뭘 생각하겠어? 내가 맞았지. 예상한 거와 비슷하잖아. 그지? 근데 두 번째. 일부는 휘어진 경로를 타고 이동을 한다. 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해. 근데 세 번째. 막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예요?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옴. 이거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오잉? 얘는 뭐지? 이렇게 됐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알파 입자라고 하는 녀석이 튕겨져 나오려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 거야. 뭐가 있어야 돼? 뭔가가 단단한 애가 있어야 되지, 그치? 단단한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이런 거지. 대부분 통과하니까 어떤 상태다? 얘네들은 빈 공간이 많다. 그 다음에 일부는 휘어지고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는 튕겨져 나온다. 단단한 것이 있다. 근데 그 단단한 부분이 어때야 돼? 매우 작아야 되지. 매우 작다. 왜? 대부분 다 빈 공간이니까. 휘어지는 거? 그냥 뭐 전하가 분포한다 이런 건데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톰슨의 원자 모형이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을 거 아니야. 대부분 빈 공간이면서 매우 단단한 부분이 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원자라는 어떤 알맹이와 같은 그런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 엄청나게 조그만하고 단단한 알맹이가 있는데 그 녀석이 뭘 띠고 플러스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쨌든 전자가 튀어나갈 수는 있어야 되니까 전자가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다 라는 형태의 태양계 모형이라 그러지. 태양계 모형.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공전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발견되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서 매우 작고 단단한 그런 아이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더 나온 것들을 오른쪽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 1911년이고요. 알파 입자가 산란되어서 튕겨져 나오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 중심에는 부피가 매우 작으면서 그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전자의 질량은 사실 여기서 이미 다 발견을 했어. 전자의 질량은 다 발견한 상태라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원자의 질량은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전자의 질량에 비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질량을 다 차지하는 원자 핵이라는 알맹이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후로 가가지고 63쪽으로 가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발견 여기 한번 볼게요.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서 기체 방전관 고전압을 가하는 거 요거 톰슨이 최초로 한 게 아니라 1886년에 골트슈타인이 먼저 했어요. 골트슈타인이 먼저. 골트슈타인이 수소 기체를 넣고 방전해주는 수소 방전관에다가 전압을 딱 걸어줬을 때 반대극이야. 이번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흐름을 발견했다. 근데 그 이후에 톰슨이 발견한 거랑은 다르지, 성질이. 그래서 얘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양극선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거기 뭐 수치로는 1917년쯤이 될 거예요. 1917년쯤에 이 러더퍼드는 양극선이 수소의 원자 핵인 양성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잖아요. 원자 핵을 발견해서 얘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다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은 이제 양극선 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녀석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 양극선 실험을 한 건데 양극선 실험을 했을 때 여기 방전관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 뭐 헬륨을 집어넣고 등등등등등의 기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실험을 했던 거야. 실험을 해가지고 봤는데 수소를 사용할 때랑 헬륨을 사용할 때 뭐가 달랐냐면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가 다르다. 저 양극선 입자의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 뭐 질량분의 전하값, 요걸 비전하라고 하는데 이 비전하를 측정해 보니까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가 다르게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는 애, 헬륨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있으면 수소라는 애 전하가 플러스로 뭐 1을 띄고 있을 때 헬륨은 플러스로 2를 띄는데 질량은 얘가 1대 4의 비율로 띄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가 얘가 1이라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작게 나타나는 거지. 그냥 다 똑같은 전하 질량 비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수소라는 녀석이 전하 질량 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요게 뭐다? 플러스 성질을 띠게 하는 원인이 되는 입자이지 않겠냐 한 거지. 가장 작은 질량을 가졌음에도 전하가 크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수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이 곧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원인이 되는 입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양성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헬륨은 왜 질량이 어떻게 2배나 더 클까? 4배나 더 클까? 전하는 2배밖에 안 되면서 질량은 왜 4배나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뭘 예측한 거야? 질량은 있지만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러더퍼드의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예측을 했겠지.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1932년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되는 거고, 체드윅은 똑같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했냐면 베릴륨이라고 하는 훨씬 더 작은 원소의 원자에다가 쏜 거야. 원자 번호가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여기는 이제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라는 거면 이 금이라고 하는 애는 훨씬 더 원자핵이 크잖아. 계란에다가 바위, 계란을 바위에다가 던지는 꼴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거야? 여기가 베릴륨 판으로 바뀌니까 비슷한 거, 그러니까 뭐 달걀에다가 메추리알 던지는 뭐 그런 거야, 그치? 앞에서는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져버리니까 계란이 튕겨져 나가거나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비슷한 놈들끼리 해버리니까 여기서도 알맹이가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릴륨을 구성하고 있는, 베릴륨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알맹이 자체가 튀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걸 보고 이것을 러더퍼드가 예측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이구나 라고 하고 그거를 중성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1932년까지 와서 이때 와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의 구조 크기 그 밑에 물리량들이 다 나와 있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너무 이제 지겨울 거야. 그래도 해야지 뭐. 지겨워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더 좋지, 그치? 자, 그대로 그리면 원자의 구조.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원자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되겠고 원자핵은 양성자라고 하는 애야.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있고 각각의 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의 물리량을 비교해보면 요거 한 개당 질량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한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그램 정도 요 정도. 중성자도 비슷한데 얘가 1.678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크긴 커. 아주 조금 더 커요. 아주 조금 거의 비슷한데 아주 조금 더 커. 중성자가. 전자는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그램 정도 돼. 몇 배 돼. 얘네가 훨씬 더 커요. 상대적인 질량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을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녀석을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녀석은 그냥 1800 뭐 한 37이라고 할게요. 37분의 1 정도. 이 정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면 얘네들의 전하를 볼게요. 전하. 양성자의 기본 전하가 얼마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있고 전자는 양성자의 기본 전하에 음의 값을 띠고 있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 이렇게 돼.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로 여기를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야. 전자가 한 1800개 넘게 모여야 이제 하나랑 비슷해지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전하 요걸 가지고 원자핵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 요게 양성자 하나의 기본 전하니까 요거에 10배 있으면 양성자 10개짜리 요거 11배 있으면 양성자 11개짜리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러니까 뭐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쿨롱을 띠고 있다. 이런 몇 개 있는 거. 11개 아닙니까? 하나 1.6 17.6 11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로 나누는데? 기본 전화 1.76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 개수가 나오지?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나오겠지? 그죠? 단순한 그지? 단순한 산수잖아. 부탁드려요. 이런 산수 틀리지 않기로. 기본 전하에 몇 배가 있느냐에 따라서 원자핵의 양의 전하량이 결정이 된다. 왜? 원자핵에는 전하띠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건 말이 안 되겠지, 그지? 18제곱 쿨롱에 원자핵 전하량이 띄고 있다. 그러면 원자번호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요런데, 요런 애들이 어떻게 있다? 가운데에 아주 작은 공간에 원자핵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다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게 그냥 옛날에 말하던 기본적인 원자핵 구조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라고 할 때, 전체 요 지름을, 그리고 여기 전체 원자핵의 지름을,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여기는 10의 한 5제곱 정도 되는 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100만 분의 1 정도. 이렇게 원자핵이라는 애가 훨씬 더 엄청나게 작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의 5제곱이니까 10만이지? 미안해요. 100만이 아니었어.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 정도인데 이는 원자 지름을 100m로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핵의 지름이 1mm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요. 구성 입자의 질량,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한데 중성자가 조금은 더 크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이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인 기본 전하량이다. 원자는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뒷장에 나와 있어요. 뒷장에 가보시면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 그냥 밑에 있는 원소의 표기 같이 해볼게요. 이건 해도 재밌는 건 아니지만 원소 기호를 쓰고 여기 세 방향에다가 A, B, C 이렇게 세 방향에다가 숫자를 기입하죠. A는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질량수라고 하는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걸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거 이렇게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지.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서 양성자가 많으면 플러스,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서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앞에다가 숫자를 써주고,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다가 숫자를 써준다. 그래서 뭐 2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은 그냥 생략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 왼쪽 아래에다 써주고, 질량수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합한 값,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가는 이렇게 얼마나 전하를 띄고 있는가, 만약에 띄고 있다면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그런 애들을 이온이라고 부를 거고, 띄지 않는다 그럼 숫자 표기를 안 해주고, 이런 애들을 원자 또는 중성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그냥 원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중성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문제에서 원자라고 한다 그러면 중성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원자의 표시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원자들 중에서도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질량이 다르다. 질량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값이죠. 물리량이지. 자, 그래서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주기율표에서의 위치가 동일한 원소 관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치가 동일하다?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동일하면 뭐야? 동일한 성질을 띠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주기적인 성질에서 나타나는 그 동일한 성질이라는 거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그렇지만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읊어볼까요? 물리적 성질에 뭐가 있어? 첫 번째, 질량이 달라. 두 번째, 얘네들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막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녀석이 많이 있으면은 기후 분포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지구과학에서도 써먹을 거야. 나중에. 근데 통합과학 때도 있었잖아. 18산소하고 15산소가 들어있는 물에 동위원소 존재 비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게 얘기하면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그런 원소 관계를 가지고 동위 원소라고 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동위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원소의 원자량을 나타낼 때 그냥 특정 질량수를 갖고 있는 원자량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동위 원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원자량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얘처럼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그냥 뭐다? 동위 원소의 질량수에다가 뭘 곱해서 존재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무엇을? 평균 원자량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거기 있는 것처럼 뭐 12C 이런 거 있잖아요. 12C 원자량 12야. 13C의 원자량 13이야. 자연에 존재하는 비가 98.93%라서 뭐 0.9893 곱한 거고, 그 다음에 13C는 1.07%로 있으니까 0.0107 곱한 거야. 그래서 더한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게 평균 원자량이 된다.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더 나아가서 동위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분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예를 들자면 CL이라는 애가 있는데 맨날 단골 손님이잖아. 원자 번호 17번인데 35짜리 질량수를 갖는 애가 있고 17의 CL인데 37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 원자량이 서로 다르잖아, 그지? 자연에 요 녀석이 75% 정도가 있고 요 녀석이 25% 정도가 있다. 근데 요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는 어떤 비율로 존재하겠는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가 항상 자연에는 동일한 비율로 존재해. 얘는 75%, 얘는 25%. 그러면 보통 CL이라고 하는 할로젠 원소들은 상온에서 CL2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 그러면 CL2 가능한 분자량은 35짜리 CL과 35짜리 CL이 결합한 거, 35짜리 CL이 결합한 거 37짜리와 그 다음에 또 37짜리가 35짜리랑 결합한 거, 37짜리가 37짜리랑 결합한 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지. 먼저 선점을 한다 그러면 경우로 봤을 때 요 녀석은 분자량이 70이 나올 거고 요 녀석 둘은 분자량이 72가 나올 거고 요 녀석은 분자량이 74가 나올 거지, 그치? 그때 얘네들이 존재하는 비율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자연 상태에.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확률 게임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자연이야. 자연 상태에
37짜리 CL이 25%가 있고 35짜리 CL이 75% 있다. 이때 공을 어떻게 해? 연속적으로 두 번을 꺼냈을 때 이렇게 꺼낼 확률, 이렇게 꺼낼 확률, 이렇게 꺼낼 확률, 이렇게 꺼낼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3이니까 연속적으로 뽑을 확률 4분의 3, 4분의 3, 16분의 9의 확률로 70짜리 분자량을 갖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4분의 3에다가 4분의 1 곱한 거, 4분의 1 곱했다가 4분의 3을 곱한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한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16분의 6만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짜리 뽑고 4분의 1짜리 뽑아야 되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Cl2의 분자에 대해서 분자량이 70짜리 애랑 72짜리 애, 74짜리 애가 9대 6대 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지. 세로축이 확률, 뭐 분포 비율, 가로축이 분자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70짜리, 72짜리, 74짜리가 있으면 9대 6대 1 이런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서 35짜리하고 37짜리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합시다. 그냥 뭐 별거 없어. 연속적으로 두 번 뽑을 확률 A제곱이고요. A가 4분의 3이지? A, B 2배 2AB고요. B 제곱이죠? 그냥 완전 제곱식인 거야. 그지? 또 요게 A제곱이 9가 되는 거고 2AB가 6이 되는 거고 B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A하고 B의 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지? 아, 그러면은 이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A라고 하는 확률을 갖는 동위원소가 있고 B라는 확률을 갖는 동위원소가 있다. 동위원소 단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다르게 어떻게 더 찾아낼 수 있냐면 70짜리하고 74짜리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것만 봐. 어쨌든 얘가 Cl2라는 애니까 제일 큰 분자량을 갖는 애는 동위원소 중에서 질량수가 큰 거 두 개가 결합한 거. 70짜리는 동위원소 중에서 질량수가 작은 녀석 둘이 결합한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몇 짜리가 있다? 35짜리가 있다.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 거고 37짜리가 있다.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잘못 보면 36짜리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6짜리가 있다면 35, 36 해서 71짜리가 있어야 되고 36, 37에서 73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없지. 그럼 뭐만 있다? 35짜리하고 37짜리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요 녀석 두 번 연속으로 뽑을 확률이 9. 얘는 1. 얘는 6. 전체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 A제곱이 16분의 9. 4분의 3의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끔 가다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이런 비율표를 보고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도 알 수 있고 어떤 동위원소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이어서 마저 해볼게요. 드디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 갑니다. 네.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햇빛이나 백열등 있지? 햇빛이나 백열전구, 백열등에 나오는 빛을 어디다가 통과시키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분광기에다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여기 프리즘이야, 분광기야. 그러면은 이게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색깔이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연속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조그만한 게 없나? 노란색밖에 없네. 연속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쫙 다 나타나. 물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다고 다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쭉 변하는 거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거였냐면 별에서 나오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과할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남은 빛, 그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났었고, 방출 스펙트럼은 이제 저온의 기체가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고온의 기체가 됐을 때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그런 형태의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래서 나타내보면은 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색깔이 얘처럼 막 다 나타나는 듯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는 듯 하는데 중간에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이게 하얀색으로 칠할 건데 요게 검은 선이라고 해보자. 검은 선. 이렇게 검은 선. 이런 식으로 이게 하얀 게 검은 선이야.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요거를 흡수선이라고 그래. 흡수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냥 검고, 모두 다 그냥 검지. 그냥 색깔이 안 나타나요. 색깔이 안 나타나고 그냥 모두 다 검은색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그냥 다 검은 선이라고 해보자. 모두 다 검은데 거기에 일부분에 이렇게 색깔의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색깔의 선.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방출선이라고 해요. 방출선. 이렇게. 자, 요것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저온의 기체, 다르게 얘기하면 기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자가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는 얘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수소를 가지고 기체 방정관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거야. 기체 방정관에서 이제 에너지를 가해주잖아. 그치?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잖아. 그게 별빛, 햇빛, 백열등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수소 기체가 흡수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그 수소 기체가 방출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수소 기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물론 가시광선 영역의 한정이야. 봤더니 불연속적인 선이 여러 개가 나타나더라. 근데 자, 기존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대로라면 원자에 이렇게 핵이 있으면 주변에 특정한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원운동한다 그랬지. 전자가 그냥 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원운동을 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면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가속운동을 하잖아. 그치? 원운동이니까.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방출돼요.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전자기파 중에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야. 그 눈에 보이는 게 이런 뭐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다른 애가 되겠지. 그치? 근데 자, 가속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에너지를 점점점 잃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핵의 인력이 끌어당겨가면서 얘가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들어갈 거야.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원자 핵과
전자가 어떻게 될 거고 충돌을 일으킬 거고 그 충돌로 인해서 원자가 불안정적일 거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순차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잃으면서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전자기파가 굉장히 딱딱딱 끊긴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온다가 돼야 되겠지. 그치? 핵과 전자가 충돌하면서 불안정할 거고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어떻게 나왔다? 불연속적인 선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한 거야. 러더퍼드도 보게 되면은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본인의 실험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원자 모형을 낸 거잖아. 보어도 마찬가지야. 수소기체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불연속적인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원자 모형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야. 근데 보어라고 하는 화학자 니스 보어 화학자는 여기에 가정을 한 거야. 몇 가지. 전자라는 애가 이렇게 원운동, 가속운동을 하면은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라는 거는 당대 전자기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가정을 하나 붙인 거지. 어떤 가정을 붙였냐면 전자라고 하는 애는 핵 주위에 여러 개의 궤도에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한다. 근데 얘가 그 여러 개의 궤도를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의 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을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로 뭐다? 하나의 궤도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얻거나 잃지 않을 거라고. 이게 가정이에요. 첫 번째 가정. 보어의 첫 번째 가정. 제1양자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긴 나타날 거니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전자가 원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궤도를 이동할 때, 이때 이 궤도를 이동할 때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이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완전 순간 이동하는 거야. 쭈르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이할 때, 이때 그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그만큼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요거예요. 요게 두 가지 가정이야. 나중에 물리할 때도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전자라고 하는 애는 여러 개의 궤도를 원운동할 수 있는데 하나의 궤도에서, 한 궤도 내에서 원운동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두 번째,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 그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 그럼 이때 이 여러 개의 궤도에 대한 조건이 또 있어. 이 여러 개의 궤도는 연속적이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궤도는 불연속적이며 그리고 각각이 그 궤도마다 갖는 에너지가 다르다. 자, 여기서는 궤도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야. 자, 특정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모두 다 다르다. 같은 궤도에 있으면 에너지는 같은데 다른 궤도에 있으면 전부 다 다르고 그 궤도는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그 특정 궤도의 에너지 있지. 특정 궤도의 에너지. 요거를 가지고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 그래서 전자가 궤도를 이동한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이동한다. 그때는 궤도의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 준위 차만큼 흡수 또는 방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은 이 전자의 궤도를 가지고 다르게 뭐라고 됐냐면 전자가 이렇게 핵 주변을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2차원적으로 그리면 원이잖아. 근데 3차원적으로 그리면은 9가 되지. 그지? 전자가 핵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 궤도를 각각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전자 껍질이라고. 전자 껍질. 이때 전자 껍질을 핵에 가까운 안쪽부터 바깥쪽 순서로 1번, 2번, 3번, 4번, 땡땡땡땡땡 이렇게 붙인 거야. 이때 이 숫자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해. 주양자수.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 궤도를 가지고 1번, 그 다음 바깥쪽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하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양자수.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각각 다 전자 껍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을 가지고 K 전자 껍질, 2인 껍질을 가지고 L 전자 껍질, 3인 껍질을 M 전자 껍질, 4인 껍질을 N 전자 껍질, 그 다음에 뭐 O, P, Q, R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때의 이 에너지 준위, 요거는 주양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를 가지고 내가 N이라고 쓰면은 에너지 N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1번 궤도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 킬로줄이다. 전자 몇 개당 전자가 1몰개가 있으면 전자 1몰개당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1312kJ를 갖는다. 2번 껍질에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1312kJ만큼 갖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되느냐? 이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풀어내는 거거든. 근데 적분해가지고 찾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 있을 때 첫 번째 궤도 그리고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궤도가 1312, 마이너스 1312라는 값을 갖잖아요. 그치? 근데 두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4분의 1312라는 값을 갖잖아. 그럼 요 차이는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마이너스 9분의 1312잖아. 그러면 4분의 1312와 9분의 1312 차이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 36분의 5만큼의 차이가 있어. 차이가 어떻게 됐죠? 더 줄어들었지. 세 번째 궤도는 차이가 훨씬 더 줄어들어. 네 번째 궤도는 그 차이가 더 줄어들어. 다섯 번째 궤도 더 줄어들어. 여섯 번째 더 줄어들어. 일곱 번째 더 줄어들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쭉쭉쭉 해서 무한히 많은 궤도가 있는 거야. 무한히 많은 궤도. 이때 전자가 안쪽 궤도에 있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전자 하나가 가장 낮은, 에너지적으로 가장 작은 여기에 있다고 해보자. 내가 여기 있는 전자에다가 전기 방전을 빡 걸어줬어. 그러면 이 전자는 딱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요만큼 또는 뭐 요만큼만의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31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310이야. 여기가 에너지가 더 크죠. 숫자 자체로는 작은데 값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갈 때 흡수한다. 반대로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갈 때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수소 원자에서 나올 수 있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본 게 어디냐면 74페이지에 있는 수소선 스펙트럼이라는 4번 보기. 4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내가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수소에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1에 있던 게 뭐 2에 3에 4에 5에 6, 7, 8 뭐 이렇게 해서 쭉 무한히까지 갈 수 있지,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 있던 애 한번 봐봐봐. 두 번째에 있던 애가 첫 번째 궤도로 내려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던 애가 두 번째로 갈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첫 번째 궤도로 내려오는 것들만 표현해 볼게. 첫 번째 궤도. 다시 쓰면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던 애들이 첫 번째 궤도로 내려오는 경우. 자, 요 선 스펙트럼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전부 다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냐? 자외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자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였던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해. 라이먼 계열. 라이먼은 사람 이름이에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첫 번째로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이렇게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영역을 보니까 자외선 영역이고 그 빛을 가지고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2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6에서 2로, 7에서 2로, 8에서 2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얘네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영역 두 영역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사람 이름이에요. 발머 계열이라고. 발머 계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렇게 세 번째로 가는 거. 세 번째로. 요걸 다시 쓰면은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세 번째 궤도로 가는 거지. 그치? 여기를 가지고 보았더니 어디? 적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거더라. 얘를 가지고 파셴 계열이다라고. 파셴 계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뭘 보는 거냐면 방출선 스펙트럼들을 보는 거야. 방출선 스펙트럼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원리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두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으로 방출해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에 갖는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불연속적이잖아. 그죠? 불연속적이라서 수소 원자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선 스펙트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1로 내려가는 빛들.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서 2로 내려가는 것들. 파셴 계열은 어디? 4에서 3, 5에서 3,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3으로 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파셴 계열이라고 하고요. 파장 영역을 봤더니 적외선 영역이더라.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이라고 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밑에 스펙트럼 계열과 파장 영역 해가지고 그림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게 되면은 어때? 왼쪽에 있는 모여있는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라이먼 계열의 빛들이야.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모여있는 요 빛들이 뭐야? 발머 계열의 빛들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 얘네들이 뭐다? 파셴 계열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깊은 내용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는 지울게요. 에너지가 그러면 얼마만큼이 나오는 거냐? 궤도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했잖아, 그치? 궤도의 차이만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전자전이라는 애가 일어날 때, 전자전이 순간이동 얘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차이만큼,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또는 방출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죠? 그래서 전자전이가 일어났을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 요거는 뭐냐면 전과 후에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n번째 껍질에 있었는데 후에 m번째 껍질에 있다. 이러면 전자전이시 발생하는 에너지 델타 E는 전에 갖고 있던 에너지 En 마이너스 후에 갖고 있는 에너지 Em 요만큼 나오는 거야. 간단하죠? 전에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후에 갖고 있는 에너지 빼기만 하면 돼. 자, 근데 요게 곧 나오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되겠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될 거야.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될 거야.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 어떻게 쓸까요? 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진동수.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진동수를 쌤은 F라고 쓸게요. frequency F라고.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비례상수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의 빛의 진동수 이렇게 F 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요 H가 뭐다? 플랑크 상수입니다. 계산은 하지 않을 거야. 값이 더럽거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빛의 진동수라고 하는 거 요거 있잖아.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빛의 파장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파장 람다 분의 빛의 속력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은 이거 기억하면 되겠죠. 전자전이시 나오는 에너지는 두 준위의 차만큼 나오는 건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즉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전이 에너지가 클수록 나오는 전자기파 파장 영역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역별로, 계열별로 묶어놓은 거 있지, 그치? 계열별로 묶어놓은 거. 자, 라이먼 계열 보게 되면은, 라이먼 계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1로 가는 것들이야, 그죠? 발머 계열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에서 2로 가는 거야. 파셴 계열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3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계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다 한번 나타내 볼게. 당연히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준위차가 제일 크면 되잖아. 어쨌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가장 큰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무한히 먼 궤도에서 첫 번째로 오는 거. 이게 가장 클 거야, 에너지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간격이 가장 짧은 2에서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무한히 먼 곳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작은 거 3에서 2로 가는 거.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가장 큰 거는 무한히 먼 궤도에서 어디로? 3으로 가는 거. 여기는 4에서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게 에너지만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 요거를 이렇게 나눠야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 바로 여기다 쓸게요. 요거 얼마가 되지? 요거? 무한히 먼 거니까 이거 0이죠. 그지?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310이 나오지? 그지? 1311을 K라고 쓸게. 1311을 K라고 쓰면 요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크기가 K지. 그 다음에 2에서 1은 어떻게 될까? 4분의 K하고 K의 차이니까 4분의 3K. 맞아요? 4분의 3K. 그 다음에 여기는 0하고 4분의 K의 차이니까 4분의 1K.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 2니까 9분의 K하고 4분의 K 차이니까 36분의 5K. 36분의 5K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9분의 K만큼.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6분의 K하고 9분의 K의 차이니까 이거 통분하면 얼마니? 144인가? 16 곱하기 9 하면 144인가요? 그죠? 그냥 뭐야? 4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144. 144분의 7K. 이렇게 되지. 그러면 봐봐봐.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랬잖아.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에너지 제일 큰 게 어디야? 여기가 제일 크지 지금 K로. 그럼 얘가 파장 제일 어때? 짧겠지.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 얘는 라이먼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지. 그럼 라이먼 중에서 파장이 가장 어떤 거? 긴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봐봐. 발머 중에서 에너지 제일 큰 게 누구야? 이거잖아. 근데 발머 중에서 에너지 제일 큰 것조차도 라이먼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는 어때, 에너지가? 작지. 그러면은 얘 파장이랑 얘 파장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누가 더 길어? 얘가 파장이 더 길지. 그러니까 라이먼하고 발머 계열은 완전히 그냥 파장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계열이야.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발머하고 파셴도 파장 차이가 엄청나게 큰 계열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 있었던 것처럼 라이먼은 이쪽에 뭉텅이로 다 나오면 발머는 가운데에서 뭉텅이로 나오고 파셴은 한쪽 끝에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영역별로 아예 다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발머 계열 빛 좀 봐야 돼. 왜냐면 얘네는 두 가지 영역의 빛이 섞여 있으니까. 뭐 가시광선하고 자외선하고. 제가 계산 다 했어요. 3에서 2가 지금 가장 어때?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파장이 어떤 거야, 가장? 발머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어요. 그 다음으로 긴 거는 이거야 되겠지. 그 다음으로 긴 거는 어떻게 돼? 이게 되겠지. 그 다음으로 긴 거는 이거야. 그 다음으로 긴 거는 이거야. 그치? 뭐 땡땡땡땡 해가지고 막 많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 4개입니다. 요거 4개. 요거 4개만 계산해보면 가시광선이에요. 주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요거 4개만 가시광선이에요. 요 아래 것들은 다 이제 파장이 어때? 더 짧겠지,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자외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자외선. 그래서 뒤에 우리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다 해가지고 가시광선 영역이랑 막 이런 거 보여줄 거거든? 그럼 가시광선 영역은 딱 4개 선밖에 없을 거야. 그럼 그 딱 4개 선들이 누구다? 얘네들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값들 자체를 몰라도 돼. 계산해보면 여기가 656이 나오고 여기가 484가 나오고 여기가 434가 나오고 여기가 410이 나와. 봐. 3에서 2랑 4에서 2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만큼이니? 그림 그려놓으면 더 편해. 여기가 1 볼 필요 없겠구나. 여기가 2라고 해봐, 2. 그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4야.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거는 요거지. 두 번째 거는 이거고 세 번째 거는 요거고 네 번째 건 이거지, 그치?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요거 둘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야. 요거는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이야. 요거하고 요거는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이야.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파장의 간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네들 스펙트럼이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러면은 간격 넓은 쪽이 아하 3에서 2구나. 얘가 3에서 2구나. 얘가 4에서 2구나. 얘가 5에서 2고 얘가 6에서 2인 가시광선 영역이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뭐 656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영역 가장 파장이 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자기파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까?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파장 여기는 이제 파장 길 가장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가 뭐죠?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감마선은 원자 하나 크기보다 작아. 그 다음에 X선. X선의 파장은 이제 원자의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도 있고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이 자외선이야. 그 다음이 자외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뭐냐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자외선 가까운 쪽이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이 붉은색이야. 붉은. 그래서 붉은색 바깥이다라고 해서 파장이 더 길어지면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붉은색 바깥, 보라색 바깥.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길어지면은 그게 이제 마이크로파. 더 길어진 게 이제 전파. 이렇게 얘기해요. 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수 센티미터에서 미터급으로 커져요. 근데 이제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보통 이제 한 38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 얘기해요. 400 나노미터. 붉은색 같은 경우가 한 700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이 딱 이거라는 거야. 엄청나게 짧은 파장의 빛인데 우리는 이걸 인식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바깥쪽의 것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파장이 긴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가 전자전이 전후의 에너지 차. 이게 크면 클수록 방출 또는 흡수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커지는데 그때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은 훨씬 더 짧아진다. 그래서 어느 쪽이 1번 껍질로 떨어지는 라이먼 계열 쪽이 그 어떤 계열의 빛들보다도 어떻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제일 짧은 영역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파셴이 이 셋 중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파장은 가장 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74쪽에 위에 있는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가지고 바닥 상태라 그래.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이고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1번 껍질부터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다. 바닥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를 가지고 다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딸랑 하나 있는 거 그게 가장 안정한 상태야. 이거보다 더 낮은 에너지 준위는 없잖아. 근데 얘가 여기 있지 않고 2번이나 3번, 4번, 5번 뭐 저 무한히 먼 데까지 여기에 채워져 있으면 그게 뭐다? 다 들뜬 상태인 거야. 다 들뜬 상태인 거야. 근데 이런 들뜬 상태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오히려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준위의 차이만큼 전자기파 에너지로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전이라는 거는 바닥 상태의 원자가 전자, 에너지를 얻으면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의 원자가 바닥 상태로 될 때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 그걸 전자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